무라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너 화면에 좀 치우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자, 드디어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카메라 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지? 쌤 자리를 잘못 잡았나? 미안합니다. 그냥 찍겠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카메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로 가볼까? 자, 교과서로는 76쪽에 있는 여기 있죠.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등교했었잖아요. 지난주까지 뭐를 배웠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자, 그거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정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가정했던 두 가지, 뭐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 원리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 관성계에서, 관성계라고 하는 건 정지한 사람이 속한 세상, 또 등속 직선 운동하는 사람이 속한 세상, 거기에서 나타나는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게 상대성 원리였고요. 두 번째가 중요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빛은 특이하게도 상대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빛을 쏴도 빛의 속도고,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빛을 쏴도 걔는 그냥 빛의 속도로 나가고, 이렇게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누가 봐도 똑같이 광속 C, 기호로 C라고 표현합니다. C로 표현되더라.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신기한 생각들을 해놨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을 지금까지 세 개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현상이었어요.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사건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더 이상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쌤이 버스에서 이렇게 공 던지는 거랑 빗 쏘는 거 두 개로 예를 들었었죠. 누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결론을 얘기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거기에 사람도 포함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걸 시간 지연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거를 고유시간이라고 불렀고, 고유시간은 그 사건을 측정하는 사람이 사건의 시작점과 사건의 끝점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관측이 되는 사람이 잰 시간, 그걸 고유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이 고유시간은 다른 어떤 관찰자, 다른 위치에서 잰 관찰자들이 된 시간보다 제일 작더라. 고유시간이 제일 작다. 자, 여러분이 이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그것만 잘 찾으면 돼요. 누가 잰 게 고유시간이냐? 그럼 걔는 무조건 제일 작아요. 누가 잰 게 고유 길이냐? 그거는 무조건 제일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했던 게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였어요. 길이 수축은 뭐냐? 움직이는 관찰자는 그 방향,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거를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누가 잰 길이가 기준이 될 것이냐? 그 길이는 재고자 하는 거에 길이가,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문 두들기고 가. 재고자 하는 거의 길이가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잰 게 고유 길이고, 그 고유 길이는 다른 관찰자가 잰 길이보다 제일 길다. 네, 그게 지금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지금까지 것들도 다 신기하지 않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워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든 시간 지연이든 길이 수축이든 되게 재밌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재밌는 얘기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진짜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져. 여기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뭐 로렌츠 변환도 있고, 뭐 길이가 어떻게 수축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어. 이거는 어릴 때 우유 먹을 때 우유 껍데기에도 써 있었어. 자, 이거야. E는 MC제곱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진짜 엔간하면 다 들어봤다. 스퀘어가 영어로 제곱이야, 제곱. 그래서 MC 스퀘어지. E는 MC 스퀘어. 이게 인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공식에 항상 들어가 있는 E는,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고 이런 건 안 배워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쌤은 학교 다닐 땐 배웠는데 복잡하고 들어봐야 가뜩이나 어려운 상대성 이론 더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유도 안 하고 그냥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10년 있다가 일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들을 조합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공식을 하나 이끌어냈는데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까지 수학적 오류가 전혀 없었어. 그러면 이 공식이 오류가 없다는 건 맞다는 건데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E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 물리에서 E는 뭐의 기호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한글로 써볼게. 에너지는 M이 뭐예요? M이? 질량이에요. 질량. 곱하기 C가 뭐냐면 C는 광속이에요. 광속. 광속이 숫자로 하면 3억 미터 퍼 세크거든요. 3억 미터 퍼 세크. 근데 너무 기니까 기호로 그냥 광속의, 근데 이게 뭐냐? 광속의 제곱이에요. 이 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면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야. 이게 에너지와 질량이 같대. 이 같다는 게 충격이에요. 선생님은 질량이 있잖아요. 내 질량, 나 질량 이상, 내 꿈꾸는 질량 60kg. 자, 60kg라고 쳐. 내 60kg와 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들어놓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이 등장한 거야. 어떻게 이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냐? 근데 그게 그냥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같은 것도 아니고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랑 같대. 광속의 제곱이면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광속을 숫자로 쓰면은 3억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우와, 이거의 제곱이야, 제곱! 제곱!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은 공이 16개 아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읽어볼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구경. 구경 났어? 구경. 미안합니다. 구경. 질량의 구경배만큼의 에너지와 그 질량이 같다라는 식이 등장해요. 이게 좀 더 여러분한테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쌤이 이 식이 얼마나 홍맹랑한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설명했던 그 쌤이 상대성으로 책 막 읽다가 적절한 비유가 하나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있어. 이 식이 맞다면 1g. 질량에다 1g만 대입해 볼게. 1g을 넣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면은 뉴욕시를 지도에서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래. 핵폭탄 이런 뉴욕시를 없애는,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핵폭탄급을 넘어서 딱 1g만 아인슈타인 당신의 말대로 이 공식이 맞다면, 네 말대로 하면 그럼 1g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 기술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1g 가지고 나오는 그 에너지가 뉴욕시를 없앨 수 있는 에너지인데 말이 되느냐? 나는 모르지만 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밝힌 다음에 과학자들이 실제로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술을 제일 처음 써먹은 게 어디냐?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었어요. 원자폭탄 안에 있는 조금의 질량을 에너지로, 이걸 100% 바꾸지 못했어, 기술이. 100% 바꾸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질량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를 폭탄에다 응용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이거야, 이거. 근데 세계대전 때 E는 mc제곱이 맞다는 게 이제 진짜 밝혀진 거야. 그 기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야, 진짜 질량의 에너지를 바뀔 수 있네? 근데 바뀌는 양이 어마어마하네? 1g만 있으면, 이거 만약에 기술적으로 100% 다 질량을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폭탄으로 시작했지만 폭탄은 왜 폭탄이 되냐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 순간적으로 한 방에 나오니까 그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원자폭탄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거기에 우라늄 조금 넣어가지고 그 우라늄 가지고 질량 조금 줄어드는 거 가지고 만든 게 원자폭탄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럼 인간한테 유용하게, 그때 이게 에너지가 한 방에 많이 나오는 게 문제야. 왜 문제인지 봤더니 에너지가 너무 한 번에 나오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천천히 나오게 하자. 나오긴 나오는데 천천히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건 진짜 좋은 거지.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공식을 우리가 원자력 발전, 그 전까지는 막 석탄 떼고 석유 떼고 이랬었는데 이제 조금의 물질, 근데 그때는 너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인 방사선이 밖으로 같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천천히 나오게 만들어도 방사선이란 게 같이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사선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선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방사선이 못 나가게 하려고 방사선이 막 사람 몸 정도는 그냥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이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이 콘크리트가 깨지면 그 사이로 방사선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전투기가 충돌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설계가 돼 있대. 유사시에 비행기가 와서 박아도, 근데 폭발 같은 거, 지진 이런 거에 못 버티지. 그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저기 일본의 그 어디에요? 몇 년, 벌써 꽤 오래됐죠? 원자력 발전소 그 쓰나미 때문에 거의 붕괴되면서 지금, 사실 이게 붕괴되면 그게 원자 폭탄이 되는 거거든. 다를 게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느냐?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등호. 질량과 에너지,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 나의 몸무게 질량과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같다. 같은 값이다. 등가다. 같은 값.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안 배울 거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만 알면 돼요. 질량은 에너지가 되고 거꾸로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는데 이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럼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이 되려면 아까 말했잖아? 뉴욕시를 없앨 만큼의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면 딱 1g 만들어지는 거야. 1g 우주에서. 없는 질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럼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비로운 거야. 우주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 질량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준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질량인데 우리가 저런 거 했었지. 우리 앞에서 시간 지연 기리수축 배울 때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빠르게 움직이면 길이가 짧아진다. 근데 그런 류의 하나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질량이 늘어난다는 식이 또 하나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질량이 빠르게 움직이는 애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 M값이 커진다. 우리 책에 보면 쌤이 여러분이 이제 혼돈스러워 할까봐 책에 이 감마라는 기호가 하나 나와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원과정에서 이게 로렌츠 변환할 때 쓰이는 상수값인데 이 값을 안 가르치기로 교육과정에 돼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따라서 옛날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책 보면서 감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수식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질량이 빠를수록 증가한다라는 사실을만 기억하세요. 빠를수록 증가한다.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그 전까지는 질량은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유값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물체가 움직이면은 질량도 같이 커진다. 이걸 수식으로도 증명을 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겁내 달리면 내가 무거워지는 거야. 내가 지금 무거운 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인 건가? 나 왜 정지해 있는데도 무거운 거지? 자괴감 느껴지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광속의 50% 정도로 달려도 머릿속으로 계산 안 되네. 하여튼
이 질량이 늘어나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색깔. 자, 속력에 따라서 질량이 늘어나는데 계산해 보면은 한 0.6C 정도 될 때까지 질량이 조금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모양의 계산값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은 식이 막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막 이렇게 나와서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모양이 좀 이렇게 나와. 어찌됐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따라 증가해서 이 점근선이라 그러죠. 물체의 속도가 광속이 되면 아인슈타인의 계산값에 의하면 광속이면 질량이 무한대가 됩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증가하는데 그게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겁내 빠르잖아요. 비행기에서 저울 재면 내 질량이 늘어나냐? 아니야. 그런 건 거의 차이가 없어. 왜냐면 그래프가 거의 일정해. 그러다가 우리 책에 77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광속의 한 40%는 넘어야 이제 효과가 서서히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광속이 되는 순간 질량이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했더니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가 광속이 되는 순간 무한대가 돼버려. 그럼 광속이 되는 순간 무한대가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해요. 그 이전에 뉴턴이 이런 식을 찾아냈지. F는 ma. F는 ma인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질량 1kg짜리 물체에 1N의 힘을 주면은 걔 가속도가 1이 나온다는 거야. 가속도가 1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1초당 속도가 1m/s씩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도가 막 빨라져요. 내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나한테 줘야겠죠. 그래야 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내가 느려. 뒤에서 누가 날 밀었어. 점점 빨라지는데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하면 너네가 애기 밀 때랑 씨름 선수 밀 때랑 언제 더 힘이 많이 필요해? 씨름 선수 밀 때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빨라질수록 질량이 커져. 그러면 점점점 얘를 밀기가 쉬워져,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빛의 속도가 되는 순간 질량이 무한대가 돼요. 질량이 무한대가 되면 자, 봐봐 여기서 F는 ma에서 질량이 무한대가 되는 애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힘도 무한대가 필요하죠. 무한대의 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 무한대의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을 때 광속이 되면 질량이 무한대가 되네? 그럼 질량이 무한대가 되면 걔의 속도를 더 이상 가속을 시키려면 무한대의 힘이 필요하네? 즉 가속이 불가능하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우주의 어떤 물질도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 그 이유가 상대성 이론에서 이 현상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하는데 질량이 광속일 때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순간 걔를 더 이상 속도를 늘릴 수 없어. 질량이 무한되는 애를 어떻게 밀어서 움직이겠어요. 그치?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의 부가적으로 제일 우주에서 빠른 것도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 이런 원리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질량 에너지 등가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럼 물체의 질량은 언제 제일 가벼울까? 정지해 있을 때 제일 가볍겠지. 얘가 선생님 뒤로 갈 때는 야 뒤로 가도 움직이는 거잖아. 가만히 있을 때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내 목표 질량 60kg. 자, 내 60kg야. 그러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겠지. 60.1, 60.2, 60.1 해서 나중에 이제 빛의 속도 되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어찌됐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했을 때의 질량을 우리가 정지 질량이라고 불러요. 물체가 왜냐하면 그 전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질량은 정해진 값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도 변한다고 해버린 거야.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도 변해, 길이도 변해, 이제 질량도 변해. 질량. 그래서 정지했을 때의 질량을 기호로 M0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는 정지했을 때 제일 작겠죠. 왜냐? E는 mc제곱인데 정지하면 나의 질량이 M0라 그랬잖아요. 정지했을 때 질량이 제일 작은 질량이니까 내가 정지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적겠죠. 그러다가 움직이면 자 움직여 운동 그럼 얘의 에너지가
mc제곱인데 이 m이랑 달라요. 얘 m이 막 속도가 빠를수록 2배, 3배, 4배 늘어나면 걔가 가지는 에너지가 커지겠지.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물체가 운동하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배웠잖아요. 기호로 EK. 그쵸? 이게 우리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아인슈타인은 운동에너지 자체가 질량에 따라 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루트 P제곱, C제곱, 뭐 마이너스 뭐 막 있어. 그 식에다가 속도를 굉장히 느린 값을 넣잖아? 그럼 이 식이 나온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운동하는 물체도 똑같이 mc제곱인데 그때 이 m의 속도에 따라 변하는 m이란 말이야. 근데 그 식에서 속도가 굉장히 작을 때를 정리하면 이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고전 역학에서 말하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식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상대성의 론에 따르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mc제곱인데 이 m 자체가 변한다. 그래서 정지에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정지에너지, 그때의 질량을 정지질량, 움직일 때는 얘가 전체 총에너지가 되겠죠. 총에너지. 그러면 만약에 정지했을 때 정지에너지가 1이야. 근데 움직일 때 얘 에너지를 쟀더니 4야.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질량이 몇 배 됐다는 거야. 이 에너지는 mc제곱인데 C는 상수니까 에너지가 4배 됐다는 건 결국 질량이 4배 됐다는 거죠.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됐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총 에너지가 4배가 됐다는 거는 걔가 빨라져가지고 질량이 4배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네, 그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현상을 가지고 자연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 우리가. 그래서 나온 게 핵발전이거든요. 핵발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우리 책에 지금 77쪽에 설명을 해줬고, 자, 자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헬륨을 생각해봅시다. 헬륨. 우리 책에 있는 예라서 하는 거예요. 헬륨은 수헬리베 할 때 원자 번호 2번이잖아. 그럼 헬륨 원자에게는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헬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양성자라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의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양성자, 중성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전자잖아 이거. 중성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얘 질량이 하나당 1이라고 해봅시다. 1kg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핵자의 질량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이 헬륨의 원자핵 무게는 4가 돼야 정상이죠. 1짜리 4개가 만났으니까. 그런데 자연에서는 얘가 만들어질 때 얘가 1111이 더해서 만들어진 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3.9밖에 안 돼요.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질량의 일부가 결합 에너지로 쓰여서 그런 거거든. 원래는 이걸 결합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걸로 소모돼서 그런 건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1111인데 이게 합쳐지면은 자연에서 4가 조금 안 돼. 조금 안 돼. 아주 조금 안 돼. 그런데 그럼 여기가 4인데 3.9가 됐잖아. 그럼 0.1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질량 0.1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아. 이 식에 의해서 이 0.1만큼의 질량이 뭘로 바뀌냐?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질량의 에너지로 바뀔 때 뒤에 광속의 제곱, 아까 구경이었잖아. 구경배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로따로 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서 이 헬륨을 만들 때 아주 적은 질량, 0.1도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질량이 줄어드는데 자연에서 그 줄어드는 질량은 어디로 가느냐?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게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안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에게 이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물론 중수소는 얘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수소들이 뭉쳐서 뭐 중수소, 삼중수소 막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작은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태양 안에서. 근데 이 떨어져 있는 애들,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질량이 조금 사라지는 현상이 자연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라지는 질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량은 에너지와 같은 값이다라는 식에 의해서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태양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람은 그럼 우리도 그걸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야, 우리도 그러면 수소 붙여서 헬륨 만들자. 그럼 에너지 엄청 나오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를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수소를 붙이는 게 왜 힘드냐면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건데 물린이들의 상식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이 수소가 만나서 중성자까지 더 같이 4개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 모여, 손 잡어. 딱딱딱 잡아서 헬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헬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네가 붙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얘와 얘가 붙기가 힘들어요. 왜? 플러스는 어떻게 하니까 밀어내니까. 밀어내. 오면은 가까이 가서 야, 일로 와. 근데 밀어내. 근데 그러면은 헬륨은 어떻게 이 2개가 붙어 있느냐? 자연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센 힘을 강력이라 부르는데 강력은 이 원자 핵 사이에 이 핵 입자들을 잡아두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힘은 특징이 있어. 굉장히 세지만 거리가 굉장히 짧아. 예를 들어 손으로 잡아야만 걔를 잡을 수 있어. 손 안에 안 들어오면 걔를 못 잡아. 잡으면 안 놓치는데 저기서 수소가 막 나한테 와. 이 수소 둘이가 막 오는데 둘 다 플러스야. 오다가 띠용 멀어지는 거야. 오다가 띠용 가까이 와야 착 하고 이 강력이 작동을 하는데 오다가 띠용띠용 가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손 뻗는 범위까지 와서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오지 못한단 말이야. 플러스가 오다가 띠용 밀어내니까 전자기력 때문에 밀려나요. 전자기력은 강력보다 세기가 약한데 범위가 길어요. 진짜 자연이 신기하지 않냐? 이거 누군가 설계해놓은 세계 아니야? 어찌됐건 자, 이렇게 이 수소와 수소가 와서 붙으면서 헬륨이 되는 과정 동안 질량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그 조금 사라진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인 E는 mc제곱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방출이 될 텐데 얘가 오다가 플러스가 튕겨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얘를 붙이냐? 얘네들이 겁내 빨리 오면 돼. 슉 오면 너무 빨라가지고 밀어내도 차삭 붙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천히 오면 오다가 띠용. 근데 좀 더 빨리 오면 어때? 좀 더 가까워졌다가 띠용. 엄청 빠르면 딱 부딪힐 때 탁 잡히면 되겠지. 그래서 이 핵들, 작은 핵들이 모여서 큰 핵을 만들어내는 걸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핵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작은 핵들이 서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야 되고 그러면 엄청난 속도를 가져야만 밀어내는 힘을 뚫고 부딪혀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태양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막 1억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 되면 얘네가 부딪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술을 태양이 저렇게 에너지를 내. 개이득이야. 수소 조금만 있으면 헬륨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인간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심부에 버금가는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1억 켈빈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 온도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지금 아직 부족해.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 핵융합 발전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야. 자랑스러워야 돼. K스타라는 핵융합 발전로가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보니까 그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를 3초인가 몇 초 동안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막 이런 기사.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또 어떨 때 또 이 질량이 줄어드냐면 아주 큰 거. 우라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라늄 몇 번이 우리 책에 있어. 240 몇 번인데? 235번. 235번. 우라늄. 이게 뭐냐면 양성자가 235개 있다는 거야. 자, 235개가 붙어져 있는 우라늄이 쪼개집니다. 얘가 2개로 쪼개지는데 이거 이름은 쌤도 몰라요. 바륨과 크립톤. 자, 바륨. 크립톤 CR인가? KR.
자, 좀 깨끗이 쓸게. 쌤 깨끗이 쓸게요. 자,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그릴게. 이만한 우라늄이 깨져서 바륨 하나랑, 물론 동그랗게 됩니다. 크리톤 하나로 쪼개지는데,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질량이 200이었잖아? 그럼 반씩 쪼개지면은, 예를 들어 얘가 120이면 뭐 얘는 80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런 예를 들었지. 작은 애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개 합쳐서 하나 만드는데 이게 4가 안 되고 한 3.9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때 사라지는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연에서 아주 큰 애가 쪼개질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쪼개지면 120하고 8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19.9999 정도 나오고 얘가 79.999 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쪼개지는 동안에 또 질량이 약간 사라지죠. 그 질량이 뭐로 바뀔까?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질량의 등가성에 의해서. 근데 좋은 거는 아까 작은 애를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작은 애들을 붙이려면은 플러스가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즉 높은 온도가 필요해서 그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려워. 근데 자연에 이렇게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안에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잡고는 있지만 밀어내는 힘이 너무 세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를 깨트리는 건 쉽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쉬워요. 깨트리는 건 상대적으로 붙이는 것보다 많이 쉬워요. 그래서 깨트리는 기술이 먼저 나왔어. 깨지면 쪼개지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원래 것보다 질량이 좀 작아. 그럼 사라진 질량은 뭐가 되느냐?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M 곱하기 C 제곱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렇게 큰 핵을 쪼개서 작은 핵으로 만들 때 사라지는 그 질량 결손, 그걸 가지고 발전하는 게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걸 폭탄으로 만든 게 핵폭탄이고. 이제 알겠어요? 자, 우리가 원자폭탄이라고 처음에 말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만들었을 때는 폭탄 만들려고 이 공식을 만든 건 아니었는데, 과학자들이 저걸 악용해서 야 저거 잘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폭탄으로 만들 수 있겠네 해서 원자폭탄이 나온 거잖아. 처음은 쪼개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큰 원자를 모아다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큰 원자를 쪼개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낸 거지. 쉽게 말하면 얘에다 중성자를 딱 던져갖고 얘를 깨트리는 거야. 깨서 얘가 쪼개지면 자연에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 200짜리가 쪼개지면 120하고 8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씩 부족한 이 현상 때문에 그 사라지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그 에너지를 폭발해서 이용하는 게 원자폭탄인 거야. 근데 이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천천히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나오게 하는 기술이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이야.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아까 쌤이 붙이는 거 있다 이제 작은 걸 붙여서 큰 걸 만드는 걸 핵융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큰 걸 쪼개서 작은 걸 만든 걸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핵융합을 할 때도 질량이 조금 사라지고 핵분열을 할 때도 질량이 조금 사라져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까 붙었을 때 질량이 준댔잖아요. 그럼 얘가 쪼개지면 질량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Good question.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연에서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책에 없는 얘기인데, 그 원자의 그 질량수, 수헬, 리베, 이거 원자 번호라 하잖아요. 수헬, 리베, 붕탄. 원자 번호에 따라서 질량 값이 이렇게 변해요. 자, 이거는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거 하나의 질량, 그걸 핵자의 질량이라고 하는데, 그 질량이, 하나당 질량이 자연 상태에서 그래프가 희한하게 정해져 있어요. 수소, 헬륨, 그래서 여기 제일 낮은 값이 철이에요. 철. 막 가서 여기서 뭐 우라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이 핵 하나당 질량이 철이 제일 작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라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될 때는 이만큼의 질량이 줄어요. 그치? 근데 언제까지 주냐?
철이 될 때까지 계속 주는데 철 이후로는 질량이 거꾸로 늘어나. 뭉쳐질수록 질량이 늘어나. 그래서 우라늄이 질량이 이만큼이고 얘가 쪼개져서 작아지면 질량이 좀 작아져. 여기서는 합쳐지면 질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쪼개져야 질량이 줄어들지. 자연의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근데 기울기를 봐봐. 똑같이 늘고 똑같이 줄 때 누가 질량이 변하는 정도가 크죠? 가벼운 애들이 커요. 그래서 가벼운 애들 가지고 붙여서 핵융합을 할 때랑 무거운 애를 쪼개서 핵분열을 할 때랑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냐? 핵융합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핵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지만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온도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게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너네 이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핵분열을 이용한 거를 원자폭탄이라고 부르고 한 번에 에너지가 나오면 원자폭탄이고 천천히 나오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야. 근데 핵융합을 이용할 때는 핵융합을 할 때는 제일 가벼운 수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한 폭탄이 수소폭탄이에요. 이제는 구별할 수 있다.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둘 다 E는 mc제곱을 이용한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이용한 폭탄인데 얘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 왜냐하면 여기가 더 질량 손실이 많거든. 그리고 얘를 이용한 발전이 핵융합 발전이에요. 그런 얘기가 우리 책에 78쪽, 79쪽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은 에너지가 질량이 줄었어. 그럼 줄어드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자, 질량이 10kg에서 9kg로 줄었네? 그럼 사라진 1kg만큼 그 1kg는 어디로 가? 에너지가 방출했다는 거야. 그만큼. 거꾸로 질량이 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왜냐하면 질량은 에너지와 같은데 질량이 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책의 78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질량 결손된 양. 자, 아까 얘기했던 거 1짜리 4개가 4여서 합쳤는데 이게 3.9로 됐어. 그러면 질량이 얼마만큼 없어졌어요? 0.1만큼 없어졌죠? 이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이 델타 L만큼 질량 결손이 일어났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식에 의해서 에너지는 이 질량 결손된 양 곱하기 C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게 78쪽에 있는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질량이 줄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질량이 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더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잡담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마지막 신기한 현상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배웠습니다. 교과서 76쪽.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E는 mc제곱,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데 얼마나 같냐? 여기다가 광속의 제곱만큼 곱한 거와 같더라. 어마어마한 차이. 자연에서 이 현상을 이용한 현상이 작은 애들이 붙어서 커질 때 질량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큰 애들이 쪼개질 때 질량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때 변하는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그 사라진 질량은 뭘로 나타나느냐? 이 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나타나더라. 그 에너지를 나쁘게 써먹으면 폭탄이 되고 좋게 써먹으면 발전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다 끝났어요. 시험 범위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이 조금 재미는 있는데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학습지에 있는 거 먼저 풀어봅시다. 여러분 학습지 그 두 번째 장에 특수상대성 이론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 풀면서 조금 더 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물 봐.